어, 지금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지도 10개월 정도 됐나요? 6월 달에 했으니까 6개월, 7, 8, 9, 10개월 정도. 10개월 조금 안 됐네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근래 민주당 안에서 어떤 분열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뭐 여기서 뭐 장황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분열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당 사람들한테 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저들의 그 분열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악이랄까요? 불이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봤어요. 뭐 민주당이 전체가 악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그들이 뭐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분열할 때도 있고 또 민주당의 역사가 늘 그래 왔잖아요. 문재인 때도 문재인의 근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덕으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분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고 또 노무현 이후에도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갈라치기 하고 이런 모습들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가치를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무튼 돌이켜보면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옛날에 뭐 군주체제에서야 한 번 임명되면 뭐 거의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했지만 요즘에는 뭐 몇 년 하고 내려놔야 되는 민주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는 아예 그냥 딱 고정돼 버리면 누가 감히 그 자리를 넘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뭐 예전에 영계소문이나 이런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했던 것처럼. 아무튼 예전에 냉전 시대, 제가 냉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뭐 요즘 하던 말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어쨌건 선과 악이 비교적 뚜렷했어요. 이쪽 진영에서 보든 저쪽 진영에서 보든 소련과 함께 중동 지역 포함해서 한편 또 서방 세계, 유럽, 뭐 동남아시아, 미국, 캐나다, 뭐 이렇게 영국 해서 또 우리나라까지, 일본까지 같은 편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적이 뚜렷하니까 위기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소련과 미국이 중재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서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 잘 지켜주고 적과 아군이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다 보니까 각 진영은 평화를 누려온 것이죠. 세계대전 이후에. 오랫동안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90년대 초반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고르바초프 시절이었어요. 나이를 지금 짐작할 만한. 아무튼 그때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동유럽들이 이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고 유럽에 편입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작은 전쟁이나 분쟁들, 영토 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그 정점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냉전 체제가 이제 그나마 미국 중심으로 어떻게든 버텨오려고 했는데 미국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미국은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이지 않고 불의했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서야 정치적인 역학구도나 냉전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미국이 진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냉전 체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누가 누구의 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의 어떤 전쟁에 참전하냐 마냐 막 이게 논쟁이 있는데 안철수 같은 사람들은 파병해야 된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참 이런 미친 작자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뭐 이란하고도 원래 잘 지내고 있었고 우리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 있잖아요. 우리 집하고 가까운 곳에 테헤란로가 있는데 이란하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국익을 운운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뭐 동유럽이든 뭐
중동이든 각각의 어떤 불이익에 따라서 이제 이합집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깨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뭐 전투가 됐든 전쟁이 됐든 만연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국가 단위의 공동체에게는 어떤 뚜렷한 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악과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악이어야 하는 것이죠. 트럼프가 선이 되기 위해서 이란을 악으로 만든 것처럼,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란이 정말 악한지 나쁜 놈들인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물론 이제 그 하메네이의 독재, 뭐 우리 입장에서 나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중동의 평화나 이란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에서는 또 필요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내가 선이고 옳은 길로 가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국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선이나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닌가. 네. 악이라고 누군가를 규정하고 적대시하고 전쟁을 해야,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공통의 적이 생겼을 때 하나로 똘똘 뭉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뭔가 잘못 헛발질을 해서 뭐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까지는 굉장히 견고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가진 그런 어떤 뚜렷한 적이 눈앞에 있어야 우리가 선이라는 어떤 보상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북한이라는 뚜렷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적이죠. 네,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는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건 이런 북한의 위협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에 불이함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이승만 같은 사람 전쟁 났을 때 막 도망가서 다리를 폭파하고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학살됐어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통의 적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금의 경제 부흥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의 적, 악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안정된 국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공통의 적이라는 게 지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고, 민주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이제 없어진 상태나 다름이 없다. 예. 민주당 안에 공통의 적이 사라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들도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자기가 얻을 정치적 이득,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 자리라든지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공천권, 뭐 공천의 당첨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공천받는 거, 이런 반사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외부의 적이 없으니까 내부에다 칼질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봤어요. 여전히 이제 검찰 개혁도 이제 뭐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사법 개혁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남았어요. 그런데도 어쩌나 이제 평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또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어떤 악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뭐 김어준 같은 사람들, 저도 김어준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역할이 있고 이미 해왔던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하고 가는 편인데, 뭐 유시민이 됐든 해가지고 뭐 이현주 쪽이랑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거를 내가 보면서 피로감을 느꼈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적이 되어야 반대급부로 내가 얻는 이익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겉으로는 내가 선이고 저 사람들은 지금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어떤 논리를 앞세워서 자기를 우위에 서게 하려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이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해야 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그 명분을 따라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무튼 그래서 자신들의 오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걸 공격하면 또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싸우고 대적하고, 여기서 내가 한 발 수그리고 들어가면 오히려 권력을 얻는 데 불리하다는 어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부에 적을 만들어서. 아무튼 이번 검찰개혁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허투루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싸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되게 시끄러웠어요. 뭐 뉴 이재명이니 어쩌니 막 하면서, 이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질서 그리고 목표했던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의 대척점에 서서 또 다른 세력을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어떤 좋은 의도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바울을 떠올렸어요. 바울 오늘 말씀 많이 읽는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일 텐데, 바울을 통해서 인간의 속성,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였다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해서 뭐 뭘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가치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치를 통해서 본 또 세계사적인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동시에 악이 존재하는구나,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정의롭게 살고자 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내 지체라고 하면 이제 몸이에요. 내 발 따로, 손 따로,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이렇게 하면서 내 몸 어디인가에 새겨진 그런 본능,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죽을 놈의 몸뚱아리를 저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통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향해서 갈 때 그 과정 속에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구성원들이나 뭐 서방의 어떤 저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평등과 평화, 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지만 공통의 적이 사라졌을 때 맨 마지막에는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보편화됐다고 하기는 좀 부족한 수준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편입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내 안에 그 악이 있더라. 말하자면 명성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물질적인 욕심도 있었을 수 있어요. 또 육체적인 욕구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영원하진 않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성했던 그 미국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이나 뭐 아시리아나 다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도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돼서 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느냐 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 지점 앞에 서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공고함을 어찌할까?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적이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제 이런 악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이 공고함,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 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이제 막 되게 어렵고 아프고 이랬던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좀 살만해지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결과적으로는 내가 싸워야 될, 내가 고쳐야 할 어떤 일들을 다 완수하고 났을 때 더 이상 내가 역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역동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선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나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증명할 그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공고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인데 거기서 그 악에게 진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알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분열음을 내는 것들. 뭐 국민의힘은 이미 진즉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네. 결국엔 이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재인 시절에도 나중에 윤석열에게 정권을 빼앗겼고 노무현 때도 이명박한테 빼앗겼던 일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고한 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잘 평화를 누리다가 또 꺾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진보 진영에서 분열이 되게 심각해 보이고 이게 씨앗이 돼서 언젠간 또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서로 뜯어먹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평화라는 것이 평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떤 가치 지향을 함에 있어서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룬 것을 잘 다듬고 완성해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언론이든 유튜버든 이 대선 국면에서 이 내란 국면에서 각자 뭐 흠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큰 역할을 한 건 맞죠. 큰 역할을 하고 여론을 만들고 또 윤석열이나 그 검찰 세력에 대해서 견제가 잘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선의의 길을 가는 와중에도 내가 모르던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이 악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악을 뿌리칠 수 있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래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가인처럼 반응해요. 자기가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가인은 아벨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구나. 저놈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선택받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하잖아요. 지금 저는 민주당의 이런 내분도 또 진보 진영의 언론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이 다 애를 쓰고 좋은 일을 했고 가인과 아벨처럼 열심히 일해서 제사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없네. 저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이 공고함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공고함, 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통탄하고 이게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부의 적을 만드는 또 다른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이제 수습 국면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진보 스피커들끼리 서로 뜯어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현주 같은 사람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면 품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뭐 내치던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뭐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해서 이현주도 까고 이현주는 또 막 뉴 이재명 해가지고 이상한 말들 하고 둘 다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개혁 와중에 이 과정에서 분열을 대하는 태도, 서로에게 반목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무엇이냐.
이 태도를 보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열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심보가 어쩌면 가인과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지만 우리는 가인을 포함해서 다 비슷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제가 또 무지의 지혜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 또 제가 뭐 노자 도덕경에 또 71장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고한 사람들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한 획을 긋고 뭐 전문가다라고 할지라도 틀릴 수 있고 또 공격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누군가를 적을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이익, 뭐 정치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 빠진다고 하면 공고한 존재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바울과 같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토론하고 논쟁하면서도 또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하나 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비단 이게 정치 집단에만 필요한 덕목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느냐. 똑같아요. 이 메커니즘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안정기에 들어가고 큰 성장이나 변화가 이제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근데 그러면 민주당과 같은 분열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배웠어요. 어떤 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막 힘을 합쳐야 될 때는 너와 나가 없어요. 우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이루고 나면 이제 거기서 분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없는 적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고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깨달아서 알고 계속 돌이키면서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든가 아니면 뭐 대부분은 그렇죠. 가인처럼 어떤 분열의 책임이나 잘못들에 대해서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내가 선이고 너가 악이다라는 것으로 내가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파괴적이고 또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유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호르무즈 해협이니 뭐니 해서 뭐 파병을 해달라느니 여기에 참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셈법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진짜 우리나라도 누군가의 적이 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 또 정치적인 피해 뭐 막론하고 큰 피해를 얻을 수 있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도 있게 되고 아무튼 이 전 세계적인 질서의 붕괴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제가 이건 너무 앞서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칫 잘못해가지고 안철수 같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뭐 그럴 리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었다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지금 시대에 작년에 그 대선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럴 때 저 거대한 여당이 벌써부터 밥그릇 싸움하고 하는 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물론 덕분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어느 정도 구분은 하게 됐지만 이런 악은 우리가 선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은 내 안에도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플로우 교회도 절대 크게 성장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어떤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또 자칫 그런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난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장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공고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늘 내 악과 싸우다가 우린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은 우리가 완벽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을 깨닫는 대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공고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이나 단체나 직장이나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 재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가짜 엄마처럼 우리 관계나 어떤 공동체, 정당 이런 것들을 갈라서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가짜인 겁니다. 네. 아무리 가치가 서로 다르고 목표하는 지점이 다르더라도 민주주의는 서로 토론하고 양보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갈라친다. 이준석도 국민의힘에서 갈라치기에서 나오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이건 가짜 엄마랑 똑같은.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냐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아무튼 그런 정치,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당을 지지하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누가 옳다 그르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옳은 가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또 교회, 특히 교회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 먼저 내려놓고 깨닫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흠결이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공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벽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건 착각이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온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장로라서 흠결이 없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각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악한 내 마음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